여섯 페이지는 대동여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대동여지도 지도인데요. 이게 써 있어. 6.7m랑 3.8m야. 자, 3.8m면 내 키 두 배가 넘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둘 누워 있는 크기라는 거야, 지금. 어? 너무 짧게 그랬나? 아무튼 요 사람이 2m, 두 명이 이렇게 누워있는 크기고 6m가 훨씬 많은 사람이 누워있지. 지도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다는 거야. 대동여지도의 크기는 실제로 보면 되게 웅장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책자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아니라 이 대동여지도 같은 경우는 또 밑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게 특징이 있어. 첫 번째 특징이, 대동여지 첫 번째 특징은 위에 보면 이 지도표라는 게 있죠. 그래서 법례라고 하거든요. 법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이게 목판본이란 말이야. 나무를 깎아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지도처럼 그려놓는 것처럼 막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 오른쪽 보세요. 지금 보면 이렇게 산을 따라서 나무로 막 새겨 넣었다? 근데 내가, 장원고등학교를 듣고 싶어서 장원고등학교 모습을 또 본따서 넣으면 이거 어느 세월에 다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나무를 팔 때 쉽게 파기 위해서 규칙을 정하는 거야. 그게 법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법례가 지도표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이거. 산 모양의 봉우리처럼 툭 튀어나온 모양을 해놨어. 그래서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그려놓은 건 봉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활용화된 게 이 대동여지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도표라는 게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목판으로 제작되어서 있어서, 목판으로 만든 이유는 아까 조선 후기에 사람들이 지도를 많이 쓰기 시작한다 그랬어. 그래서 대량으로 찍어내야 되는데 너랑 나랑 지도 그리는 수준이 다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목판을 통해서 내가 직접 다 새겨줄 테니까 종이를 대서 떠가라.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다. 사람들로 북적대는 지도 보관소. 아이 사시도 아니고 막 보고도 못 뺏기나. 아이 병사는 여기지. 에헤이, 이 조선 팔도 지역은 구석구석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꿰뚫는 이 사람. 나도 좀 봐주죠. 아유 진짜 큰일 났네. 이거 뭘 뺏긴 거야? 이거 닭발이야 뭐야?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이거고요. 세 번째 특징은요. 법례와 목판을 가지고 대량 생산을 했고, 이게 아까 말했듯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실용의 영향을 받았다. 실용성이 강조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동여지도는 그 영화에서 고산자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이 실용성이 강조됐다는 조선 후기의 지도라는 거. 그러니까 그 직선거리가 문제라니까요. 아이 지도에서 20리라 믿고 떴는데 평지 20리가 아니라 이 오르막 내리막이 지천이면 실제 거리는 40리도 넘지 않습니까? 아이 실제 거리를 제대로 알아야 이 집신장이라도 맡겨 챙겨서 떠납죠. 하는 거지. 그 조선 후기는 국가가 만든다 그랬어, 개인이 만든다 그랬어, 앞장에서. 그쵸? 개인이 만들어진 지도가 많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가 만든 거야? 김종호가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골든벨에서 이 문제 이거 있었죠. 그래서 그런 그 추억도 좀 곱씹어 보면서 문제 이거 보면 돼요. 자, 그다음 오른쪽 보면 각 명칭을 적으래. 그래서 A, B, C, D가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찍혀 있는 걸 A 같은 거는 점점점점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이런 산 모양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A에서 말하는 거는 뭐를 지칭하는 거야? 산맥을 표현하는 거야. 자, 그래서 A는 산맥을 표현하게 된 거고요. 이 산맥은 이제 연속성이 포인트가 되는데 고도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 산맥이랑 비교했을 때 여기 산맥은 좀 굵고 험준해 보이니까 높은 거야. 여기는 낮은 거야. 이렇게 간략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지도에서 보듯이 정확한 몇 미터다라는 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B 보면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내려가는 게 있죠. 자, 이건 뭘 표현한 거냐면 하천을 표현한 거야. 근데 하천은 표현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하천은 지금 보면 꾸불꾸불하게 돼 있지. 근데 얘랑 이 직선이랑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하천을 표현하는데 곡선으로 표현하게 되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단선이 있고 쌍선이 있어. 근데 지금 이 지도에서 보면 쌍선이 없죠. 꾸불꾸불한데 두 개의 선으로 된 건 없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흐르는 물들은 하천의 크기가 어떻다는 거야? 하천의 크기가 작다라는 거지. 단선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단선과 쌍선의 구분은요. 그러니까 배가 수은 배,
곡물을 옮기는 배가 이제 갈 수 있냐 없냐로 판단하는 기준이긴 한데 이 단선과 쌍선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C는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도로를 표현합니다. 이 도로는 지금 보면 가다 보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점이 이렇게 찍찍찍 끄어져 있지. 자, B는 하천인데 곡선이고 C는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어. 하천도 직선으로 갈 수도 있고 도로도 꾸불꾸불 할 수 있지만 두 개가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표현법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점점을 찍어놨다는 건 이건 뭐를 표현한 거냐면 방점이라는 걸 표현한 거야. 점점점 찍었지. 몇 리마다 10리마다 방점을 찍어서 뭐를 할 수 있겠다? 거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C가 찍힌 곳부터 E까지의 거리를 보면 점이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4개가 끄어져 있고 그게 있으니까 40리가 넘겠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 있지. 그러면 내가 하루에 30리는 가니까 하루 만에 도착을 못하겠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점을 통해서 실용성을 높였고, 자, 2 볼게요. 2는 지금 동그라미 되어 있지. 근데 이 동그라미 의미는 아까 옆에서 봤던 지도표를 찾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그림을 쭉 찾아보니까 뭐가 있어? 아, 여기 무성이라는 읍치가 있구나라는 게 있어. 그래서 얘는 읍치야. 뭐 읍사무소 같이 그런 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지역 가면 뭐가 있다? 읍치, 마을이 있다. 성이 있다 없다? 성이 없다라는 거지. 유성이면 성이 있다는 거니까 동그라미가 2개 져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지도표만 알고 있으면 어떤 지도의 부분을 가져와서 표본을 하더라도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아, 여기서 하나 빼먹었는데 이 5번에서 밑에 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죠. 책처럼. 이게 분첩 절첩식이라는 건데 요게 한 파트가 한 개의 책자예요. 그래서 그 목판이 있다고 했지. 목판 크기도 이만하겠지. 그래서 목판을 가지고 다 찍어서 이 부분을 책으로 이렇게 묶어서 쭉 놓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책 한 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걸 쭈르륵 쭉 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쭉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만한 크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한 개 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게 지금 22개의 22개의 단으로 되어 있고요. 그게 이 절첩 분첩 나눠져 있고 책처럼 펼쳐볼 수 있다라는 게 해서 분첩 절첩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대동여지도에서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C에서 E까지 거리와 다리 개수는 풀어보세요. 무능한 가장, 무정한 아비란 세간의 손가락질에도 아랑곳 않고 막바지 목판 작업에 돌입하는 김정호. 나라가 지도를 독점했던 시대. 그는 한 번 만들면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목판본에 접어서 들고 다니기 편한 분첩 절첩식 형태의 지도를 만들어내는데요. 이것이 만인을 위한 지도를 꿈꿨던 김정호의 일생이 아로새겨진 대동여지도입니다. 여긴 산이 아니라 산맥으로 새로 깎으랬지. 아이, 산맥이나 산이나 이 자식이 이려고 환장을 했네. 아, 심님은 요 손가락 2마디 방쪽 꼭 찍으랬지. 아이 좀 대충 좀 합시다. 아이, 별 차이도 없구만. 야, 이놈아, 여기서 2치가 실줄은 수십리요. 이 지도만 믿고 밤에 골짜기 잘못 들어가면 넌 이제 사람 하나 잡는 거예요. 사람까지. 자, 다음 4번. 자, 고 문헌을 통해서 본 우리 조상들의 국토 인식 보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는 아까 국가에서 주로 만들었다 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관찬지라고 해요. 여기서 관은 이제 국가에서 특판찬한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주로 국가 경영과 지방 통치를 위한 기초제도를 제작하고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 동국, 여진, 흥남 이런 게 있어. 세종실록 지리지는 우리 독도 얘기할 때 나왔었죠. 거기서 이 조선 전기에 국가 경영을 통치를 위해서 기초 자료를 만든 거야. 근데 만들었는데 이 책에서 뭐를 언급하고 있다? 독도를 언급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국가 경영과 통치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독도는 우리가 통치를 하고 있었다라는 그 증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의미 없이 외웠던 그 내용이 이게 관찬지, 나라에서 통치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뭐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이 2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예시로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고요. 조선 후기로 보면 실제 국토의 모습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뭐가 많이 나타나게 되냐면 사찬지리지가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관찬이었고 사찬이었으니까 이거는 사사로울 때 그 사자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만드는 기리지가 많이 제작되었다. 뭐 도로고 아방하고 탱리지가 있는데 탱리지가 아까 얘기했던
가거지에 해당되는 거야. 거지가 아니라 가짜 거지가 아니라 집 가짜에 거주하는 목적의 택리지다라는 거지. 이게 총 이제 4권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뭐 팔도 총론, 그다음에 3인 총론, 순서는 여기 좀 위라고 원래 먼저긴 한데, 그다음에 네 번째가 총론, 그게 뭐였지? 팔도 총론, 3인 총론. 세 번째가 가거지에 관련된 복고 총론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3인 총론은 뭐 사대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무슨 역할을 한다, 뭐 3인 공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팔도 총론은 우리나라 팔도에 대해 서술이 되는 거고, 복고 총론은 아까 말했던 가거지에 초점이 맞추는 거고, 이건 전체 총론인데, 복고 총론 같은 경우는 크게 4가지의 기준이 있어.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집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질이 풍수지리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산수, 뭐 풍경이 어떻고, 뭐 여타, 세 번째가 뭐 인심, 그리고 마지막이 생리예요. 생기는 이득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뭐 풍경은 어떻고, 풍수지리상 어떻고,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어떠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4가지를 통해서 가거지, 집을 이제 거주하는 걸 쓰는 책이 이중환의 택리지다라는 것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저자가 이중환인데, 그냥 요 정도까지. 왜냐면 사찬지리지니까 개인이 만든 거죠. 이 이중환이라는 사람이 택리지를 지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뭐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대별 국토인식이 변화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국토인식은 조선시대에는 인간의 자연과 조화가 강조된다. 한반도 병참기지화하고, 자, 이 병참기지화라는 말은 창고로서, 그러니까 무기를 만드는 창고로서 기지화한다 이 소리야. 왜? 어딜 쳐들어가기 위해서? 중국을 쳐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나라가 만주라 가깝기 때문에 이게 그 공장을 만들어서 일본에서 만들어서 갔다 오는 것보단 배를 건너지 않고 육지에서 만들 수가 있으니까 병참기지화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국토인식을 강요한다라는 거지.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이 한반도 모양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호랑이가 앞발을 쳐듣고 이렇게 어흥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식민지를 할 때 너희가 한반도에 살고 이런 되게 소극적인 국토에서 자라기 때문에 기상이 약해. 너희는 좀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깨우치는 거야 라는 주장이 이 식민사관이에요. 그래서 소극적인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원래는 호미곶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포항 앞바다에 있는 튀어나온 부분인데, 한반도 모양이 중에서 이게 호랑이 꼬리 같다는 뜻에서 호미곶이라고 불렀는데, 소극적인 국토인식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거를 장기곶으로 바꿔. 너네가 무슨 호랑이냐, 너희는 순한 토끼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토끼의 꼬리다, 토끼의 모양이다 라고 강조를 하게 되면서 이런 게 나타나게 됐던 거죠. 자, 그러다가 산업화 시기에 국토인식이 되면 산업화를 거치면서 국토를 뭐의 대상으로 막 보기 시작하는 거야? 산업화니까, 그쵸? 개발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경제개발 5개년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런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이제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래서 개발을 막 하다 보니까 소득 수준이 향상돼. 근데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과 지역 불균형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경제 개발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2번 생태지향적 국토인식의 변화라는 얘기가 써 있는데, 생태지향적 인식의 배경이 뭐가 되냐면, 자, 우리나라가 개발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장 위주의 국토 외주를 하다 보니까 자연을 보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공장을 만드는 거야. 근데 공장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막 환경 호르몬이 나오고 물질이 나와. 근데 이거 처리하는데 돈이 또 들어. 근데 그 돈으로 차라리 뭘 하자? 공장을 다시 만들자. 이게 반복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 생태계가 파괴가 심각해졌다. 환경 문제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이 악화가 되고 국토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3월, 4월 되면 뭐 이제 막 뭐가 몰려와? 황사가 몰려오잖아. 환경의 질이 안 좋으니까 삶의 질도 매우 안 좋아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2번 실천 사례 보면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미래세대를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데, 얘는요 기본 전제가 뭐냐면요, 개발을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자원을 쓰지만 다른 후손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의 희생을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다음 국립공원의 습지보호 지역을 지정하게 되고 생태공원 조성하거나 생태하천을 보관한다라는 거지. 생태하천 보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서울에 있는 청계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 원래 청계천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거를 위에다 도로를 원래 깔아서 그냥 개발용으로 썼던 거야. 그랬는데 이거를 생태환경 복원시키자고 해서 다시 청계천을 가져오게 된 거죠. 자, 일단 오늘은 내용이 이 뒷부분은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금방 끝났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다? 예, 앞에서 봤던 고지도들이 특히 시험이나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요걸 좀 주의해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뭐 아까 말했던 이런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나 대동여지도의 특징들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